새벽 5시 서울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빌에서 유하나의 하루는 남들보다 3시간 먼저 시작되었다. 그녀의 작은 집은 5명의 어린아이들이 뿜어내는 활기로 인해 24시간 내내 잠들지 않는 섬과도 같았다. 5살짜리 오둥이는 그녀의 세상 전부였고 동시에 그녀의 삶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만드는 사랑스러운 폭군들이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옷을 챙겼다. 첫째 일성은 의젓하게 동생들의 장난감을 정리하려 애썼고 둘째 이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고장난 리모컨을 분해하고 있었다. 셋째 딸 산미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고 넷째 사랑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그리고 막내 오승이는 식탁 아래에서 자기 몸만 한 고민형을 껴안고 졸고 있었다. 유하나는 이 혼돈 속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찾아내는 베테랑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택배 배송 기사로, 밤에는 5아이의 엄마로 1인 10역을 소화하며 6년의 세월을 버텨왔다. 그녀의 삶은 고되고 팍팍했지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면 세상 그 어떤 재벌도 부럽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바로 그날 아침 그녀의 평범한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졌다. 아이들을 돌봐주기로 한 이모님에게서 급한 일이 생겨 오늘 하루만 봐줄 수 없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하필이면 오늘 그녀에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긴급 배송건이 있었다. 대기업 총수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VVIP 물품으로 배송 성공 시 받게 될 보너스는 아이들의 다음 달 분유값과 맞먹었다. 하나는 잠시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결단을 내렸다. 아이들을 모두 자신의 낡은 배송 트럭에 태우고 함께 가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간식과 장난감을 한가득 챙겨 조심스럽게 채 태웠다. 그녀의 낡은 트럭이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K그룹 본사타워 앞에 멈춰 섰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자신의 초라한 작업복과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은 너무나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배송지는 최고층인 회장 비서실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로비를 가로질러 V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다행히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겨우 진정시키고 닫힘 버튼을 눌렀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이 배송만 무사히 마치게 해달라고 그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는 무색하게도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쇠가 긁히는 굉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거칠게 흔들리며 멈춰 섰다. 전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 남기고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이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나는 아이들을 달래며 비상벨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문이 억지로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으로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 K그룹의 총수 권태준이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소동에 짜증이 난 듯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 안을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먼저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배송기사에게 그리고 그녀의 다리에 매달려 울고 있는 5명의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하나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6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조차 마주치기 싫었던 남자. 그녀가 아이들의 얼굴에서 매일같이 확인해야만 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권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어디선가 본 듯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시선은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에 멎었다. 그의 냉정한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신과 똑 닮은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아이,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를 가진 또 다른 남자아이,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판박이인 여자아이들까지.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잔인할 정도의 복사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6년 전 그날 밤의 파편적인 기억과 눈앞의 5아이의 모습이 겹쳐지며 거대한 혼돈을 만들어냈다. 그의 이성이, 그의 세상이, 그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설마,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운명의 배송이 마침내 6년의 시간을 거슬러 도착한 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정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권태준의 뒤에 있던 비서와 보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 혼란의 틈을 유하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본능만이 외치고 있었다. 도망쳐야 해.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곁에 있던 비서의 품에 배송 물품을 안기듯 떠넘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권태준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그녀와 아이들이 사라진 복도 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5아이의 얼굴이, 그리고 6년 전 하룻밤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지진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 어떤 통제도 불가능했다.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평소의 냉철한 총수답지 않게 불안하게 방 안을 서성였다. 그는 마침내 수화기를 들어 자신의 비서실장 최 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미세한 절망감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방금 그 여자 유하나라던가 그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지난 6년간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아이들의 출생 기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 최 실장은 총수의 격앙된 모습에 놀랐지만 프로답게 즉시 움직였다. K그룹의 정보력은 국가기관에 버금갔다. 그들은 택배회사의 배송 기록을 통해 하나의 주소지를 특정했고 주민등록 기록을 조회해 그녀의 지난 6년간의 행적을 퍼즐 맞추듯 복원해 나갔다. 기록은 처참했다. 미혼모 5아이의 출산수 없이 옮겨 다닌 주소, 그리고 쉴 틈 없이 일해온 고단한 노동의 흔적들. 한편 자신의 작은 빌라로 돌아온 하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다. 평화롭던 그녀의 작은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6년 전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도망쳐야만 했다. 그녀는 정신없이 옷가지와 아이들의 물건들을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다급한 모습에 불안해하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엄마, 어디 가요? 우리 이사 가는 거예요. 첫째 일성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이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특히 권태준이라는 거대한 폭풍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탈출 계획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나버렸다. 그녀가 마지막 짐 가방을 챙겨 현관문을 열었을 때 빌라 앞에 좁은 골목길은 이미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에 의해 완벽하게 막혀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어떤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곳은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 있었다. 그리고 선두에 있던 차의 뒷문이 열리고 권태준이 내렸다. 그는 회사에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재킷은 벗어던졌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통제된 분노와 깊은 혼란, 그리고 그가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고통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압박하듯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문 앞에서 그를 막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필사적이었다. 왜 온 거죠?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둬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하고 있었지만 그를 향한 깊은 원망을 감추지는 못했다. 권태준은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그녀의 등 뒤에 숨어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또 도망치려는 건가 유하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6년 전에는 돈이라도 받고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뭘 원하지? 더 큰 액수를 부를 생각이었나?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의 비아냥에 하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지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정하고 싶었다. 그녀의 말에 권태준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턱을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격렬한 감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상관이 없어. 저 아이들을 보고도 내 얼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6년 전 왜 말없이 사라졌지? 왜 내 아이들의 존재를 숨겼냔 말이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질문이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6년 전 그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잔인한 말들과 차가운 돈 봉투, 그리고 다시는 그의 앞에 나타나지 말라던 경고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진실을 그의 앞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절망이 뒤엉킨 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노려보았다. 지독한 악연의 이막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권태준의 비서실장인 최 실장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보고를 올려야만 했다. 그는 권태준에게 유하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한 직후 곧바로 K그룹에 보이지 않는 실세이자 권태준의 어머니인 박서희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최대한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것은 얼음장같이 차가운 침묵,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태풍과도 같은 분노였다. 박서희 회장은 평창동의 고즈넉한 한옥저택에서 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그림자처럼 통치해온 철의 여인이었다. 그녀에게 아들 권태준은 자신의 완벽한 작품이었고 가문의 명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였다. 6년 전 그녀는 아들의 인생에 묻은 오점 같은 유하나라는 여자를 돈으로 깨끗이 지원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오점이 이제는 5이나 되는 끔찍한 흉터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감히 그 천박한 것이 내 아들의 발목을 잡고 다시 나타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값비싼 백자 찻잔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아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하나가 살고 있는 빌라로 향했다. 그 시각 하나의 집 앞은 여전히 권태준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박서희 회장의 등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지를 순찰하는 여왕처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낡은 빌라를 훑어보며
하나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6년 만에 다시 마주한 유하나의 얼굴을 본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6년 전에 내가 준 돈은 벌써 다 써버린 모양이지. 박서희는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엄마 뒤에 숨어있는 5 아이들을 훑어보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이들을 담보로 얼마를 뜯어낼 셈이냐. 내년의 탐욕은 끝이 없구나.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하나의 심장을 후벼 팠다. 하나는 6년 전에 무력했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5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돌아가 주십시오. 저희는 회장님께 바라는 것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을 모욕하게 둘 수 없었다. 박서희는 그런 하나의 태도가 가소롭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얼굴 앞에 던졌다. 이 안에 6년 전보다 10배는 많은 돈이 들어있다. 이걸 받고 이 아이들과 함께 당장 이 나라를 떠나. 다시는 내 아들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내년과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게 될 게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의 보디가드들이 위압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하나의 옷자락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하나가 공포와 분노 사이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권태준이었다. 그는 초에 실장에게서 어머니의 행선지를 전해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유하나를 모욕하고 있는 광경을 보고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성큼 안으로 들어와 하나의 앞을 막아서며 자신의 어머니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의 등장은 순식간에 방 안의 힘의 균형을 뒤바꿔 놓았다. 태준아, 마침 잘 왔구나. 이 더러운 것들을 당장 내 손으로 치우거라. 박서희는 아들의 등장에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명령했다. 하지만 권태준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싸늘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더러운 것은 저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의 방식입니다. 다시는 이 여자와 내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나의 아이들. 그가 자신의 입으로 처음 내뱉은 그 단어는 박서희에게는 선전포고처럼 들렸다. 자신의 통제에 있던 완벽한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든 순간이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런 근본도 없는 것들 때문에 이 어미에게 대드는 것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다. 제정신입니다. 지난 6년간 어쩌면 평생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어머니께서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그의 선언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꼭두각시가 아닌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박서희는 아들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돌아섰다. 권태준, 너는 오늘을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다.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테니. 그녀가 남긴 저주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예고편과도 같았다. 그녀가 떠나자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태준은 지친 몸을 돌려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는 하나와 5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는 없어. 안전하지 않아.
당신과 아이들 모두 나와 함께 가야겠어. 그의 결정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권태준의 결정에 따라 유아나와 5 아이들은 그의 개인 소유인 강북의 한적한 고급 빌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는 완벽하게 안전했지만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했다. 높은 담장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그 집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크고 낯선 성이었고 권태준에게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혼돈의 전장이었다. 그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요리한 저녁 식사 유명 아동 심리학자가 설계한 놀이방, 그리고 방마다 가득 채워진 최고급 장난감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아이들은 값비싼 스테이크보다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더 좋아했고 최첨단 장난감보다는 집안의 로봇 청소기를 쫓아다니는 것을 더 재미있어 했다. 첫째 일성은 집안의 사용인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집안일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고, 둘째 이주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거실의 스마트홈 시스템을 분해하려다 경보를 울리게 만들었다. 셋째 산미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원 구석에서 작은 민들레를 발견하고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고, 넷째 사랑이는 텅 빈 거실이 울리는 것이 재미있다며 온종일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불렀다. 막내 오승이는 낯선 환경이 무서워 엄마의 다리만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권태준은 자신의 인생을 지배해온 질서와 효율이라는 단어가 이 작은 5 생명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평생을 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왔지만 5살짜리 아이 5명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일성이에게 오늘 하루 일과를 보고해 보거라 와 같은 회사에서나 쓸 법한 질문을 던졌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랑이에게는 수억 원짜리 유명 화가의 그림을 선물했다가 아이를 울리고 말았다. 아이가 원했던 것은 명화가 아니라 그저 아빠와 함께 크레파스로 낙서를 하는 것이었음을 그는 알지 못했다. 하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숨을 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권태준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외롭고 서투른 사람인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때로는 중재자로, 때로는 통역가로 나서며 아이들과 그 사이에 어색한 다리가 되어 주어야 했다. 아이들은 총수가 아니라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밤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에게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그저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의 조언은 그의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작은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며칠 후 그는 서재에서 이준이가 자신이 아끼는 고가의 오디오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 같았으면 당장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그는 하나의 조언을 떠올리고는 화를 억누른 채 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게 궁금하니 이건 소리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는 기계란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오디오의 내부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기계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앞에서 2 사람 사이에 어색한 벽이 아주 조금 허물어졌다. 이준이는 처음으로 그에게 경계심을 풀고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는 밤늦도록 아이와 함께 오디오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권태준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거실은 여전히 장난감들로 어지러웠고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과는 맞지 않는 혼돈 그 자체였다. 그는 피곤함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때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산미가 그를 발견하고는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아이는 그의 비싼 양복 바지를 작은 손으로 꼭 붙잡고는 손에 쥐고 있던 눅눅한 과자 한 조각을 말없이 그에게 내밀었다. 권태주는 아이의 작은 손과 과자와 그리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순수한 눈망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굽혀 과자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지난 몇 주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아주 희미하고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가 피어올랐다. 차갑던 성에 마침내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권태준의 차가운 성에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이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무서운 할머니 박서희 회장이었다.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할머니의 아기를 본 적은 없었지만 엄마 유아나의 얼굴에 그늘이 지는 날은 어김없이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날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놀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엄마는 막 박서희 회장과의 통화를 마친 뒤였다. 너 같은 게 감히 내 손주들의 어미 행세를 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모욕적인 말들이 하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볼까봐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다. 조용한 관찰자 산미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의 비밀 아지트가 된 놀이방에서 긴급작전 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를 주도한 것은 둘째 이준이었다. 우리가 엄마를 지켜줘야 해. 더 이상 저 무서운 할머니가 엄마를 울리게 둬서는 안 돼. 이준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머니 제거 작전이라는 다소 유치하지만 비장한 이름의 작전이 시작되었다. 작전의 총사령관은 이준 정보분석관은 산미 행동대장은 막내 오승교란 및 미인계 담당은 사랑이 그리고 전체 작전의 기강을 잡는 역할은 첫째 일성이 맡았다. 산미는 즉시 정보를 제공했다. 할머니 내일 밤에 아주 중요한 파티에 간대요. 텔레비전에도 나오는 거래요. 산미는 낮의 거실에서 본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날 권태주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아이들을 데리고 평창동의 봉계 인사를 드리러 가야만 했다.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D-Day였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각자의 임무에 따라 흩어졌다. 사랑이가 특유의 애교와 시끄러운 노래로 어른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이준과 오승은 몰래 박서희 회장의 드레스룸으로 잠입했다. 이준은 박서희가 파티에 입고 갈 최고급 디자이너의 드레스에 눈에 띄지 않는 가려움증 유발 가루를 뿌렸다. 오승은 그녀가 아끼는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쪽을 몰래 빼내어 화분 깊숙한 곳에 숨겼다. 작전을 마친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거실로 나와 천진난만한 얼굴로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날 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선 파티장. 박서희 회장은 대한민국 사교계의 여왕답게 우아한 모습으로 파티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른 순간부터 이상한 가려움증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설 도중에도 자신도 모르게 몸을 긁적여야만 했고 그 모습은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는 자신의 귀걸이 한쪽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연설을 망치고 말았다. 아이들의 작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박서희 회장의 집무실. 그녀가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 화상회의를 하는 도중 갑자기 그녀의 컴퓨터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익살스러운 고양이 영상이 나타나 한참 동안 재생되었다. 박서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고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걸린 회의는 순식간에 웃음거리가 되었다. 이것은 일성이가
아빠의 태블릿 PC로 벌인 작은 소행이었다. 잇따른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박서희 회장의 완벽한 이미지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악마 같은 아이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5살짜리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주장해봤자 자신의 체면만 깎일 뿐이었다. 그녀는 분노로 이성을 잃기 시작했고 그녀의 편집증적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기 시작했다. 권태준 역시 어머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밤마다 자기들끼리 모여 속닥거리는 것을 보고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대담함에 기가 막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대항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통쾌함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결국 하나의 귀에도 이 모든 사실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방에서 할머니 제거 작전 2차 계획이라고 적힌 산미의 삐뚤빼뚤한 그림 작전도를 발견하고 말았다. 그녀는 경악했다. 그녀는 즉시 아이들을 불러 모아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엄하게 꾸짖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엄마를 위해 한 일이라며 항변했지만 그녀는 단호했다. 바로 그때 서재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권태준이 방으로 들어왔다. 아이들은 아빠의 등장에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다. 하나는 그가 아이들을 심하게 나무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희들의 방식은 틀렸어.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이 해결하는 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너희가 엄마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의 말은 아이들을 꾸짖는 동시에 그들의 편에 서겠다는 미묘한 선언과도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싸움의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유하나와 5 아이들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의 미숙한 방역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었다. 박서희 회장은 더 이상 손주들의 유치한 장난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유하나라는 여자의 숨통을 직접 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을 얕보지 않았지만 그 대신 아이들의 가장 약한 고리인 엄마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하나의 자존심과 생계수단을 향했다. 그녀는 비서를 통해 하나가 일하는 택배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K그룹과의 막대한 거래량을 무기로 한 그녀의 압박에 택배회사 사장은 단 1시간 만에 무릎을 꿇었다.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했던 하나는 고객 불만 접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박서희가 고용한 언론 플레이 전문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연예 매체와 소셜미디어에 K그룹 황태자의 아이들을 낳은 미혼모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내용은 철저하게 조작되고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다. 그녀가 과거에 살았던 낡은 빌라 사진과 함께 아이들을 방치하고 밤낮 없이 돈벌이에만 나선 부도덕한 엄마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기사는 교묘하게 권태준을 아이들을 구출하려는 선의의 피해자로, 유하나를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여자로 묘사했다. 세상의 모든 비난의 화살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한순간에 억척스러운 싱글맘에서 자격 없는 엄마로 전락해버렸다. 인터넷의 악성 댓글들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고 그녀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권태준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격노했다. 그가 아무리 어머니를 막으려 해도 그녀는 그의 등 뒤에서 교묘하게 움직이며 그의 손이 닿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를 공격했다. 그는 그룹의 법무팀을 동원해 기사를 내리려 했지만
소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뒤였다. 그는 하나에게 미안함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로 괴로워했다. 아이들은 집안의 무거운 공기와 엄마의 슬픔을 민감하게 느꼈다. 더 이상 장난을 치거나 웃지 않았다. 특히 관찰력이 뛰어난 산미는 밤마다 엄마가 홀로 서재에서 소리 없이 우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작은 스케치북에 슬픈 표정에 엄마 얼굴만 그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방역은 엄마를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엄마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만 셈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서희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만들어진 자격 없는 엄마라는 이미지를 무기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정법원에 유아나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자격 심사를 청구했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할머니로서 아이들을 불안정한 친모에게서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법원에서 날아온 공식 서류는 하나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서류를 손에 든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그녀의 인생 전부인 아이들을, 그녀의 목숨과도 같은 아이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는 평생을 강하게 버텨왔지만 이 위협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권태주는 K그룹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걱정 마. 내가 절대 그런 일이 생기게 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절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그는 그녀를 위로했지만 법적인 절차는 그의 권력으로도 하루아침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박서희 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그녀가 만들어낸 거짓 증거들은 재판을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빌라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어른들의 깊은 한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며칠 후 법원에서 지정한 아동보호 전문 상담사가 가정 방문 및 양육 환경 실사를 위해 빌라를 방문할 것이라는 최종 통보서가 도착했다. 하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통보서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권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결국 내 아이들을 빼앗아 갈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거대한 절망의 파도가 그들의 작은 성을 집어삼키기 직전이었다. 절망의 무게가 빌라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그 시각 K그룹의 심장부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권태준이 야심차게 도입한 최첨단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원인 불명의 오류를 일으키며 그룹 전체의 배송망을 마비시킨 것이다. 전국 각지의 물류 허브에서는 오배송된 택배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고객들의 불만 전화는 빗발쳤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최대 고객사마저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권태주는 사적인 문제와 공적인 위기라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만 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회사와 집을 오가며 사태 해결에 매달렸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될 뿐이었다. 시스템을 설계한 독일의 최고 전문가들조차 원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한 명백한 사보타게의 흔적이 보였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날 밤도 그는 서재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띄워놓고 복잡한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전국의 배송 경로가 거미줄처럼 얽힌 대형 지도와 실시간 교통 정보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그의 날카롭던 얼굴은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창백하게 변해 있었다. 이 위기를 막지 못한다면 그는 어머니와의 싸움 이전에 회사 안에서 먼저 무너질 터였다. 그때 유하나가 조용히 서재 문을 열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 역시 아이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지쳐 보이는 그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연민을 느끼고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책상 위에 찻잔을 내려놓다가 우연히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 6년간 그녀가 낡은 트럭을 몰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갔던 그녀의 손바닥처럼 훤한 길들이었다. 그녀는 지도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이 시스템은 현장을 전혀 모르네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권태주는 고개를 들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일개 배송 기사가 무엇을 알겠냐며 그녀의 말을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도 위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전문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시스템은 이 길이 최단 경로라고 계산하겠지만 여기에는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변수가 있어요. 아침마다 열리는 새벽 시장,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상습 정체 구간, 그리고 이 골목길은 대형 트럭은 절대 진입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녀는 책상 위에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빈 종이 위에 막힘없는 손놀림으로 새로운 배송 시스템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길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각 지역 허브의 특성과 배송 기사들의 숙련도, 그리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결합하여 자동화 시스템과 수동 시스템의 장점만을 결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었다. 권태주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이 번개를 맞은 것처럼 환해졌다. 그녀가 단 10분 만에 그려낸 해결책은 그의 최고 전문가 팀이 며칠 밤을 새워도 찾아내지 못한 완벽에 가까운 해답이었다. 그는 그 순간 유하나라는 여자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의 하룻밤 실수도 그저 아이들의 엄마도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물류 시스템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꿰뚫어보는 천재적인 재능을 숨기고 있던 전략가였다. 그녀가 겪었던 고된 시간들이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중한 현장 데이터와 통찰력을 그녀에게 선물한 것이다. 그는 존경심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아니, 이미 그의 파트너였다. 그는 마침내 그의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이 지긋지긋한 게임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손에 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공격에 방어만 하는 대신 유하나를 전면에 내세워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가 그려낸 설계돼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진지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 유하나 씨.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이들 때문만이 아니야. 지금 우리 회사가 당신을 필요로 해. 내일 아침 나와 함께 회사로 가주었으면 좋겠어.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K그룹의 운명을 바꿀 거부할 수 없는 스카우트 제안이었다. 다음 날 아침 K그룹 본사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으로 술렁였다. 권태준 회장이 직접 허름한 택배기사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에 유하나를 에스코트하며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평범한 사무실이 아닌 그룹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최상층의 종합상황실, 즉 워룸이었다. 그곳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만 가동되는 그룹의 심장이었다. 상황실 안의 최고 전문가들은 갑자기 나타난 외부인, 그것도 여자 배송기사의 등장에 노골적인 의심과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유하나는 그들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수십 개의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와 물류 흐름도를 보자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눈을 빛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막힘없이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고 명확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자신의 해결책을 설명해 나갔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중앙 집중화입니다. 모든 물량을 본사 허브에서 처리하려다 보니 작은 오류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녀는 각 지역의 거점 터미널에 권한을 분산시키고 실시간 교통 정보에 따라 배송 경로를 유기적으로 변경하는 가변형 그물망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녀의 설명에는 6년간 현장을 누빈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통찰력과 자신감이 넘쳤다. 처음에 그녀를 무시하던 전문가들도 그녀의 완벽한 논리와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점차 입을 다물고 경청하기 시작했다. 권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귀한 보석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물류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그 팀장으로 유아나를 공식 임명했다. 이 파격적인 인사는 그룹 전체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그 소식은 당연히 박서희 회장의 귀에도 즉시 들어갔다. 그녀는 분노를 넘어선 모멸감을 느꼈다. 아들이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여자를 회사에 들인 것도 모자라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앉힌 것이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유하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아들의 판단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만천해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바로 권태준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반드시 그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유하나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동시에 오 팀장에게 박서희 회장의 최측근들과 그녀가 비밀리에 접촉하는 모든 라인에 대한 감청 및 감시를 지시했다. 그는 어머니가 유하나의 업무를 방해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순간을 포착하여 그녀의 부도덕한 경영 개입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박서희는 예상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K그룹의 수도권 물류센터장인 박상무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박상무는 오랫동안 그녀에게 충성해 온 그녀의 신복 중 한 명이었다. 박상무 내 말 잘 듣게. 유아나라는 계집이 새로 내놓은 시스템에 온갖 핑계를 대며 최대한 협조하지 말게.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라도 그 계집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증명해 보여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의 시스템을 고의로 망가뜨리라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간과한 것은 그 모든 대화 내용이 오 팀장의 감시팀에 의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또한 그녀가 박상무의 계좌로 거액의 경력금을 송금한 내역까지 권태준의 팀은 모두 확보했다. 며칠 후 유하나가 지휘하는 태스크포스는 기적 같은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마비되었던 물류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배송 정확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박상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몇 번의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하나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한 돌발 변수까지 예측하여 예비 계획을 세워둔 뒤였다. 그녀의 능력은 진짜였다. 오히려 박상무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그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무능한 임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만 나왔다. 유하나의 성공은 박서희의 실패를 의미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깨닫고 분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날 밤 권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들었다. 자신의 아들과 회사를 파괴하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모든 무기를 손에 쥐었다. 어머니의 죄를 증명할 완벽하고도 차가운 증거들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끌 이유가 없었다. 그는 최 실장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가문의 변호인단을 모두 소집하게. 그리고 한씨 일가의 모든 어른들을
평창동 본가로 모이도록 연락해.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됐으니. 완벽하게 설계된 덫이 마침내 뱀의 목을 조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평창동의 권씨, 종택 한씨 일가의 심장부와도 같은 그곳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다. 박서희 회장의 긴급 소집 명령에 흩어져 살던 가문의 원로들과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박서희는 대청마루 가장 상석에 앉아 곧 들이닥칠 아들을 어떻게 굴복시킬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가문의 권위를 이용해 아들의 어리석은 반항을 꺾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잠시 후 저택의 대문이 열리고 권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단정하지만 당당한 모습의 유하나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5 아이들이 마치 작은 병사들처럼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잔잔한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도 같았다. 원로들은 경악했고 박서희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네가 감히 저것들을 데리고 이 신성한 곳에 발을 들여. 박서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녀는 가문의 수장으로서의 위엄을 이용해 기선을 제압하려 했다. 당장 저 천한 것들을 내보내고 이리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지 못할까. 그녀의 호통에도 권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하나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그녀를 자신의 뒤로 보호하듯 감쌌다. 그는 감정적으로 맞서는 대신 차갑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어머니, 그리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오늘 이 자리는 용서를 빌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6년간의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함께 온 K그룹 법무팀이 휴대용 스크린과 프로젝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박서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이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첫 번째로 화면에 나타난 것은 6년 전 유하나가 서명했던 각서와 거액의 돈이 오고 간 은행 거래 내역이었다. 권태준은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한 여자의 인생을 돈으로 매수하고 자신의 아이들의 존재를 지워버리려 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원로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서희의 도덕성에 처음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순간이었다. 다음으로 그녀가 유하나를 해고시키고 언론을 조작하여 그녀를 부도덕한 여자로 매도하고 심지어 아이들을 빼앗기 위해 아동보호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그녀의 잔인하고 비열한 방식이 낱낱이 드러나자 원로들의 표정은 점차 경악과 실망감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가 공개되었다. 회의장에는 박서희가 수도권 물류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의 시스템을 고의로 망가뜨리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선명한 음성 파일이 울려 퍼졌다. 그 계집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증명해 보여야 해.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박서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수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즉 가문의 유산을 스스로 파괴하려 한 배신자였다. 그녀를 지지하던 모든 명분이 사라져버렸다. 원로들은 이제 그녀를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권태준은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난 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께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가웠다. 첫째, 지금 이 자리에서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고 가진 주식 전부를 이 5 아이들을 위한 신탁에 넘기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증거를 묻어드리지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싸늘하게 말을 이었다. 둘째, 거부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아침 이 모든 자료는 언론과 검찰에 넘어갈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회사는 물론 남은 인생의 자유와 가문의 명예까지 모두 잃게 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건네는 잔인하지만 공정한 최후 통첩이었다. 박서희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편에 서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아들의 눈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성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시대는 그렇게 끝이 났다. 권태주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유하나와 5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를 뒤로 한 채 밖으로 나왔다. 저택 밖의 공기는 상쾌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하나는 그런 그를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깊은 안도와 감사함의 표시였다. 그들은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때는 적막과 냉기만이 감돌던 권태준의 거대한 빌라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소란스럽고 행복한 집이 되어 있었다. 주말 아침이면 집안 곳곳에서 5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장난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혼돈의 중심에는 언제나 권태준과 유하나가 함께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비밀은 모두 지나간 폭풍의 흔적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매일같이 쓰이고 있었다. 권태준은 더 이상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주말이면 값비싼 정장 대신 추리닝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 바닥을 뒹굴며 레슬링을 하는 평범한 아빠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들과 함께 마당에서 축구를 했고 딸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서툰 솜씨로 인형의 집을 조립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딱딱한 권위 대신 아이들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유하나의 삶 역시 극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K그룹에 정식으로 입사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물류혁신전략본부의 최연소 본부장이 되었다.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은 그룹의 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녀는 이제 총수의 여자가 아닌 모든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유능한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일과 육아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5 아이들은 사랑과 안정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첫째 일성은 듬직한 리더로서 동생들을 이끌었고 둘째 이주는 온갖 기계를 발명하는 꼬마 발명가가 되었다. 셋째 산미의 그림은 집안 곳곳을 장식하는 예술작품이 되었고 넷째 사랑이는 온 가족을 위한 작은 뮤지컬을 연출하는 재능을 보였다. 막내 오승이는 가족을 지키는 늠름한 보디가드를 자처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다 함께 거실에 모여 피자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은 서로 더 맛있는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옥신각신했고 거실은 온통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다. 권태준과 유하나는 이 사랑스러운 혼돈을 지켜보며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2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행복감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마침내 지쳐 잠든 늦은 밤, 2 사람은 빌라의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6년 전, 아니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권태주는 하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당신을 다시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회사를 구한 건 당신이지만 내 인생을 구한 것도 당신이야. 그는 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유하나 우연처럼 내 인생에 배달된 당신이지만 이제는 운명처럼 내 곁에 평생 머물러 줘. 아이들의 엄마만이 아니라 나의 아내로서. 그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프로포즈에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다음 날 아침 권 씨 집안의 현관은 다시 한번 전쟁터가 되었다.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첫 번째 캠핑 여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짐을 챙기느라 분주했고, 누군가는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울상을 지었고, 누군가는 새로 키우게 된 강아지까지 데려가겠다며 떼를 썼다. 권태준과 유하나는 이 정신없는 광경의 한복판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의 삶은 결코 조용하거나 질서정연하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정신없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행복이었다. 비밀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족으로 완성되었다.